홍누몽 완전 정복 첫 번째 이야기, 돌에 새겨진 사연. 소설은 천지가 개벽하여 하늘과 땅을 만들던 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하늘이 무너져 온 세상이 물바다로 변하게 되자 여와라는 여신이 돌로 하늘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와는 대황산 무게에서 거대한 돌기둥을 무려 36,501개나 만들어 하늘을 메우고 하나만 남았는데, 남은 돌기둥은 청경봉 밑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돌은 여와의 손을 거치면서 연기가 통해 자유자재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인간이 하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하늘을 메우는데 사용된 다른 돌들을 부러워하며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다른 돌들은 다 하늘을 괴는 데 쓰였는데 나 혼자 쓸모없이 버려졌잖아. 나처럼 잘생긴 돌이 무용지물이라니. 여와는 너무해. 이때 훌륭한 풍채를 지닌 도사와 중이 걸어와 청경봉 아래에 앉아 인간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와 희로애락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듣다 보니 돌은 문득 인간 세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도 그런 세상에 내려가서 살게 해주세요. 돌의 소리에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두 선인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하는 말인고? 저요. 돌은 번쩍 손을 들었겠다. 저라니? 어디 있는 누구신가? 돌은 도사와 중 앞에 나타나 자신이 여기까지 굴러온 내력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자신도 인간이 되고 싶어졌다고 하는데, 인간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만류에도 거듭 애원하자 신선은 결국 허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릴 것이니 그리할게. 고맙습니다. 그리하지요. 돌이 다시 엎드려 절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순간 도사는 환수를 부려 커다란 돌을 옥구슬로 만들어 소매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 참 귀여운 영물이 되었군. 두 선인은 어느 주막집으로 들어가 돌을 꺼내 굴려보면서 아무리 봐도 명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사의 말에 돌은 자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살게 할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선인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번화하고 융성한 서울 장안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는 가문인 영국부 기와요초가 만발한 대관원, 따뜻하고 부귀한 자지연에 가서 살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공공도인이 선도를 구하러 청경봉 밑을 지나다 바위에 새겨진 글자를 보게 됩니다. 이 돌은 태고적의 하늘을 괵 때 거기서 빠진 돌로서 옥으로 변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노라. 인간 세계로 들어가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 인정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모두 맛보고 돌아와 여기 섰노라. 이 몸이 못나 하늘을 괵는데 쓰이질 못하고 인간 세상 속세에 들어가 산지 몇 해던가. 전생이나 후생 모두 기막힌 운명을 겪었다만 누굴 통하여 내가 겪은 이 일들을 전할꼬? 이어서 그곳에는 한 권의 소설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공공도인이 어느 때 누구의 이야기인지 궁금하다고 돌에게 묻자 돌은 연대나 인물이 뭐가 중요하냐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설들이 캐캐묵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모양들이지요. 연대야 당나라나 한나라나 아무 때라고 생각해도 좋고, 인물 역시 꼭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게 오히려 신선하지 않겠소. 속인의 생각으로는 평범한 생활과 거짓 없는 인간의 마음을 그에 알맞은 한 문장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쓴 것이요. 응풍농어라는 시로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거나 미사여구나 권선징악을 늘어놓아 진실을 호도하는 소설 같은 건 이제 한물가지 않았소. 이야기를 들은 공공도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 위에 적힌 석두기를 읽고 돌에 적힌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베기고는 짤막한 감상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공 가운데 색을 보고 색이 정을 낳고 정이 다시 색으로 들어가매 색에서 다시 공을 깨달았으므로 내 이름을 정승으로 고쳐 석두기를 정승록이라 부르노라. 또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오옥봉이라는 사람이 공공도사의 정승록을 고쳐 홍누몽이라 했고, 공매계라는 사람이 이 글을 다시 고쳐 풍월보감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다 조설근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또 다시 고쳐 쓰면서 금능 12차라 이름을 붙였고, 이 영물의 돌을 통영보옥이라 불렀습니다. 이 돌이 처음 떨어진 곳은 지금의 강소성 소주인 고소라는 곳인데, 그곳 성문 안 창문 거리는 부자들이 사는 풍류의 거리로
이 거리 끝 호로묘라는 절 옆에 진사은이란 선비가 살았습니다. 진사은은 성품이 청렴해 관직 생활을 집어치우고 시를 즐겨 읽었는데 아내 봉씨와 행복하게 살았지만 슬아의 영년이란 딸밖에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영년은 응년과 발음이 같은데 작가는 이런 해학적인 글자 놀이를 통해 지식층 독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습니다. 진사은이 하루는 책을 읽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처음 보는 곳으로 도사와 중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썽꾸러기를 어디까지 데려갈 참이오? 도사가 물으니 중이 대답했다. 걱정 마시오. 이놈이 인간 되기를 소원했으니 적당한 몸을 찾아줄 참이오. 허, 그런 깊은 뜻이? 이거야말로 천고에 듣지 못할 기담이 될 거요. 그러면서 중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이야기를 했다. 서방의 영하라는 강가에 삼생석이란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에 강주초라는 푸리한 폭이 있다오. 마침 적하궁에 있던 신영시자가 날마다 이 풀에 감로를 뿌려주어 길렀으므로 풀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이 풀은 천지의 정화를 띠고 난 데다가 신선의 이슬을 먹고 자란 까닭에 풀의 허울을 벗고 아리따운 여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 강주 선녀는 어렸을 때 자기를 길러준 신영시자를 못내 잊지 못해 시름 속에 보낸다는군요. 신영시자를 잊지 못하다니요? 그렇습니다. 강주 선녀를 홀로 남겨두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강주 선녀의 허탈함이 오죽하겠습니까? 그것 참. 경환선고는 신영시자의 몸이 완성되는 대로 하게 할 것을 이미 허락한 터이라 뒤늦게 강주 선녀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들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한 번만이라도 인간 세상에 함께 내려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더니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그것 참 한편의 소설입니다 그려. 사랑받은 정성을 일생 동안 흘릴 눈물로나마 갚겠다니.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일이 다반사인 인간 세상에서 자신을 길러준 은공을 눈물로 갚겠다는 이들이 펼칠 이야기가 참 재미있겠군요. 우리도 이제 그만하게로 내려가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중생계도의 공덕을 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얼른 가지고 가서 경환선고에게 넘겨서 신영시자가 육신을 입도록 해버리자는 말씀입니다. 두 선인의 이야기를 듣던 진사은이 나서면서 사랑이라면 유욕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그런 순결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자 중과 도사는 인연이 있으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성가신 놈이란 무엇이냐고 하자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면서 찬란한 구슬 하나를 진사은에게 보여주었는데 구슬 속에는 통영보옥이란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선인이 큰 대문을 지나 돌문으로 들어가자 바로 돌문이 닫혀버렸고 홀로 남은 진사은은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했는데 돌문에는 다음과 같은 두 줄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가 진이 될 때엔 진도 가가 되고 무가 유로 변할 때엔 유 또한 무로다. 진사은이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니 자기 집 서재였는데 일장춘몽인가 생각하고 일어나는데 유모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사은은 아기를 받아 안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장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많은 인파 속에서 그는 꿈속에서 만난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한 중과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군중 사이를 누비고 다니다 진사은의 앞으로 오더니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어쩌자고 명은 있고 운이 없는 확은 덩어리를 안고 있소? 차라리 이 중놈에게 시주나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진사은은 고명딸을 자기에게 시주하라는 중의 말에 화가 나서 그를 밀치고 얼른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이 모습을 본 중이 껄껄 웃으며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습니다. 자식이 귀엽다는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은 꽃이지만 언젠가는 눈 내리리. 좋은 시절의 후일을 삼가라. 불꽃처럼 모든 건 소멸되리라. 진사은이 심란한 기분으로 집안을 서성거리고 있을 때 호로묘에 기숙하던 가우촌이라는 선비가 찾아왔는데 그는 남부럽잖은 가문의 출신이었으나 홀로 와서 과거 공부를 하는 백수였습니다. 그때 시종이 들어와 엄대인이 찾는다는 전가를 전하자 진사은은 잠시 기다리라며 자리를 뜨는데 가우초는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책 구경을 하다 정원을 손질하던 여인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녀는 교행이란 하녀로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훗날이 시원하게 흘러내린 데다 눈이 맑아 보였는데 한눈에 반한 가우초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슬은 보석함 안에서 좋은 주인을 찾고 비녀는 경대 서랍에서 떼오기를 기다린다. 그가 시를 한 편 지어 저 혼자 소리내어 읊조리는데 지나가던 진사은이 듣고 박수를 치며 칭찬하면서 그런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 어찌 세상에 나가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우촌이 과거 공부를 다 했지만 시험을 치르러 갈 돈이 없어 이러고 있다며 신세한탄을 하자 그 자리에서 진사은은 가우촌의 과거 비용을 전부 대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 해가 다 저물어갈 무렵에 진사은은 금지옥엽 키우던 딸 영년을 잃어버렸는데 곽계라는 하인이 영년을 안고 나가 놀다 오줌을 누고 오는 사이에 아이를 유괴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허사라 부부는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웠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웃 호로묘에서 난 불이 집으로 번져 집은 물론 가산을 다 태워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딸과 사위가 보기 싫은 장인인 봉숙에게 노골적으로 구박을 당하던 어느 날 누더기를 입은 미친 듯한 어떤 도사의 개송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신선이 좋은 줄 알면서도 오로지 공명이라는 두 글자를 잊지 못하네. 그러나 영웅오걸이 지금 어디 있는고? 모두 다 한 줌 무덤 풀 속에 누웠도다. 도사는 끊임없이 시를 읊조리고 다녔는데 얼른 보아도 꿈길에서 만났던 그 도사가 틀림없었고 진사은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란히 걸으며 화답시를 읊었습니다. 지금은 퇴락한 집도 옛날엔 화려했고 황량한 폐허에도 풍악소리 높았으리.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 도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진사은은 도사의 바랑을 벗겨 대신 짊어지고는 도사를 따라 호련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진사은이 장인 영감으로부터 쫓겨났다고도 하고 처가살이를 못 견뎌 도망쳤다고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행방을 알 수가 없었고 부인 봉심한 친정 식구들과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신임 사또의 행차가 있어 구경차 장터로 나갔던 봉씨의 시녀가 보니 전날 주인인 진사은이 노잣돈을 주어 과거 시험을 보러 보냈던 가우촌이 교자에 높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자에 앉은 가우촌도 교행이라는 봉씨의 시녀를 알아보았는데 한때 마음에 두고 연정을 품어시까지 읊게 했던 여인이라 그는 그녀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내도록 했습니다. 본관이 그대의 집에 있는 시비 하나를 첩으로 삼을까 하는데 어떻소? 봉숙은 신임 사또가 부른다는 명을 받고 잔뜩 긴장하고 나왔더니 천만 뜻밖에도 딸년에 쓸모없는 시녀 하나를 달라는 말을 듣고는 적이 안심이 되었다. 그러하옵지요. 하오나 그동안의 밥값이며 더부사리한 반값을 쳐서 받으려고 입을 여는데 가우촌이 먼저 말을 끄집어냈다. 내 옛날에 댁의 사위한테 신세진 일도 있고 하여 홀로 남은 봉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모실 테니 그런 걱정은 마시오. 그러면서 사또는 돈과 선물을 푸짐하게 내리는 것이었다. 일시에 살 길이 트인 봉신의 일가는 12교행을 팔아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다가 이 교행 또한 행운이 겹쳐 1년 만에 사내 아이를 낳자 이내 가오촌의 정실부인으로 신분이 격상되었다. 정실부인이 병이 나 죽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봉신의 가세도 기운을 얻어 날개를 폈다. 그러나 애군이 끼기 시작했는데 탐욕이 지나친 가우촌은 상관을 업신여기다 탄핵을 받아 벼슬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가족들에게 고향에 돌아가라며 그동안 모은 돈을 나눠주고 유랑길에 올랐는데 양주 땅에서 임여애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임여애는 수령 어사로 진사시험에 합격한 후로 승진을 거듭해 난대사부라는 직위를 얻은 인물로 그에게는 5살 난 대옥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총명하고 얼굴도 예뻤습니다. 임여애는 딸을 금이야 옥이야 떠받들며 키웠는데 객지에서 오래 병석에 누워있는 가우촌에게 자기 집에 머물면서 딸을 가르쳐달라고 제안하자 마땅히 갈 곳도 없던 가우촌은 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임여애의 집에서 가정교사가 되었는데 소녀 임대옥은 매우 총명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는데
대옥의 어머니인 가씨 부인이 병에 걸려 세상을 떴고 어머니를 여인 뒤 아이도 시름시름 앓더니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공부도 취미를 잃어갔습니다. 가우초는 이런 아이를 하루 종일 공부를 시킬 수 없어 글 공부는 오전 중에 끝내고 남은 시간은 산책을 했는데 어느 날 서울에 있을 때 알던 골동품 상인 냉자흥이란 사람을 만나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금능에 석두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황실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는 개국 공신의 후손이 두 집 있었다. 그들은 형제로서 100년 가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으니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영국부와 영국부로 불리는 두 가문이다. 그들은 남경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요 권문세가였다. 두 가문은 가우촌과 성씨가 같은 가씨 출신의 영국공과 영국공 형제가 이룬 집안인데 담장 둘레만 해도 10리가 넘을 정도로 거대한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가우촌과는 촌수가 없는 일가라 별 관심이 없었지만 냉자흥이 그 집에 변고가 있다는 말을 하자 궁금해졌는데 냉자흥은 그 집의 내력을 소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윗때부터 지금까지 잘 살게 된 연유를 말해주고 예언자 같은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 집이 곧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요약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생일이 정월 초하루인데다가 태어나 처주름을 우는데 입속을 보니 오색 찬란한 구슬이 있더라는 것이다. 구슬을 꺼내어 보니까 기묘한 글자까지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이름도 보옥이라 지었는데 얼굴이 얼마나 수려하고 아담했던지 저절로 광채가 돌 정도였다. 그렇다면 경사스런 일이지 그게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웬걸요? 첫돌 잔치에서는 상에 차려진 물건들을 집는데 글쎄 먹이랑 붓이랑 돈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럼 무엇을 집었단 말이요? 글쎄 사내아이가 고작 집는다는 것이 비치게 연지분 따위의 여자들 화장품이었답니다. 아이의 아버지 가정은 그것을 보고 집안 망신시킬 놈이라고 화를 내었지만 할머니는 더욱 귀하게 여겨 애지중지 끌어안고 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찌나 숙성하고 엉뚱한지 겨우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여자는 물로 된 몸이고 남자는 흙으로 된 몸이다. 나는 여자 곁에 가면 즐겁지만 남자 곁에 가면 상통만 봐도 역겹다. 그러면서 여자들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장차 이놈이 생마가 될 건 뻔한 이치요. 게다가 이 아이의 이런 행동을 재롱으로만 생각하는 할머니가 교육을 맡고 있는 한 집안 꼴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소. 말은 맞는 말이다. 어느 집안이건 후세 교육을 잘못 시키면 망할 수 있다. 가우초는 냉자흥의 이런 예언적인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듯 한마디 던졌다. 이번에는 내가 기이한 아이 이야기를 해야겠네. 가우초는 자기가 묵고 있는 금능의 최인원 총재 진씨 집안에서 잠시 가정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도 여자들 속에서만 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매맞으면서도 누이라는 말을 속으로 내뱉으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여자가 좋다는데 하인들에게 처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도록 할 정도로 여자를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치마폭에 쌓여 지내면 안 된다고 나무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를 쫓아내 버렸다는데 냉자흥은 이녀의 부인 가씨가 바로 영국부 가정의 누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영국부에 4딸 중 살아계신 이가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군요. 아니요. 그 부인마저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다오. 저런. 그러면 영국부의 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셈이군요. 그 부인이 막내딸이었습니까? 입에 옥을 물고 나왔다는 가보옥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임대옥의 외사촌이고 대옥은 보옥의 고종사촌이 되니 두 사람은 내외종간이 되는 셈입니다. 가우촌이 일어나서 술값을 치르려 할 때 뜻밖에도 장혁유라는 사람이 그를 불러 세웠는데 그는 가우촌이 부사로 있다 파면당할 때 함께 관직을 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술상을 내오게 하고 합석을 했는데 장혁유가 나라에서 예전에 파면당한 관리들도 다시 불렀을 계획이라는 특명을 내려 다시 벼슬길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줄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복직이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하자 냉자흥이 임여회를 찾아가면 틀림없이 복직을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가우초는 관보를 찾아 이리저리 뒤져보았는데 장여규가 한 말이 사실이었고 관보를 뒤지는 가우촌에게 임여애가 무엇을 찾냐며 물었습니다. 가우초는 임여애에게 앞뒤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는 자기가 직접 소개장을 써주겠다면서 영국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국부의 손잡벌이 되는 사람은 제망처의 오라버니이니 현재 1등 장군의 직에 있는 가사입니다. 다음 처남은 가정이라는 사람으로 현재 공부 원회랑 직에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소개장을 써드리겠으니 복직 문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마침 나 같은 가시이니 이 기회에 좋은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임여애가 가우촌을 불렀는데 가는 길에 딸을 함께 보냈으면 한다면서 대옥의 외할머니인 가모가 전부터 서울로 보내 공부를 시키라고 했는데 어미도 없으니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딸을 멀리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지 않을 수 없었던지 한숨을 내쉬었는데 가우초는 이번 임여애와의 만남은 또 무슨 인연인가 싶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출발하기로 한 날짜가 되어 행장을 꾸려 나루터로 나가자 임여애가 딸을 붙들고 간곡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너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외삼촌들도 높은 벼슬에 있으니 너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호강을 할 것이다.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대옥은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아버지의 품에 묻으며 흐느꼈다. 아버지,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해요? 얘야, 갈 길이 멀단다. 마침 가우촌 선생님이 함께 가시니 마음 든든하지 않니? 임여애가 이렇게 달래보았지만 대옥은 차마 떨치고 갈 수가 없었던지 아버지의 옷자락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두 부녀 사이에 보내고 떠남이 어찌 쉽겠는가. 이를 지켜보는 시종과 유모도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만에 이들은 무사히 상경하여 영국부의 의유의한 저택으로 들어갔다. 가우초는 영국부 사람들의 도움으로 곧 복직이 되어 임지로 떠났음은 물론이다. 홍루몽 완전 정복 두 번째 이야기 대옥과 보옥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